자, 반갑습니다. 다시 이제 신라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발해를 받고 신라 얘기인데 그 사실 신라 얘기의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배운 거예요. 기본 골격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야. 여기 보시면 신라 사회의 동요 이렇게 돼 있죠. 이 동요가 움직일 동자에 흔들릴 요자거든요. 그러니까 동요라고 하는 건 뭔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이렇게 막 흔들리는 상태,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신라 사회가 뭔가 흔들리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떠올려 주셔야 돼요? 노급부터 떠올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노급부터. 기억나시죠? 노급이 어떻게 돼요? 부활되죠, 부활. 언제? 어느 왕 때? 경덕 왕 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덕 왕 때가 왕권의 정점이다. 그래서 왕권이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대규모 불교 유적들, 뭐 불국사나 석굴암 이런 걸로도 보이지만 왕권이 꺾이고 있다는 것도 보인다. 그게 뭐냐? 바로 노급의 부활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노급이 부활되면서 다시 뭐를 거둘 수 있게 된 거야? 노동력을 거둘 수 있게 된 건데, 이 노급이라는 땅을 가장 대규모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가장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진골 귀족들일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미 다 했던 얘기라고. 그죠? 이 진골 귀족들은 다 왕족이죠. 다 왕족이니까 뭐라는 거야? 그죠? 다 왕족이니까 왕위 계승 후보자란 말이야. 그럼 얘들 생각에 지금 왕이나 지금 왕자가 뭔가 비리비리하면 내가 이제 노급을 부활시켰으니까 내가 노급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지금 왕이 혹은 왕자가 뭔가 비리비리하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내가 왕을 해서 잘못될 게 없는데, 그쵸? 내가 왕을 한다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야. 나도 진골귀족이니까 나도 왕이 계승 후보자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노급을 통해서 내 사병이나 내 세력을 키워서 한번 뒤집어 엎어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진골들이 많겠죠. 그러면 굉장한 혼란들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신라 사회를 흔들게 되는 거겠죠. 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내용이 오늘 배운 내용의 거의 한 80%예요. 쭉 보시면 8세기 후반, 그러니까 700년대 후반이죠. 소수 진골 귀족들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요 권력이 집중되는 이유가, 요거의 바탕이 노급의 부활이겠죠. 그래서 진골 귀족들 간의 분열 및 갈등의 심화. 요것도 뭐를 읽어 주셔야 되냐면, 봐봐. 분열 및 갈등이 심해진다라는 건 얘들끼리 뭐를 한다는 거야? 경쟁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쟁을. 그죠? 경쟁을 한다는 건 각자가 서로 강해져야 된다는 건데, 이 진골 귀족들 각자가 강해지는 방법이 뭐겠어요? 갖고 있는 노급에서 거기 살고 있는 평민들한테 쫙쫙쫙 빨아먹는 거란 말이야. 걔들을 사병으로 쓰든 뭐 농사를 시키든 뭘 시키든 간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노급 그 안에 살아가는 평민들을 괴롭힘으로써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로 강해진다는 것이, 누가? 진골 귀족들이.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골 귀족들이 경제적 기반 및 군사력을 확대해 나간다. 뭐를 기반으로? 노급을. 그래서 요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된 게 이 모든 혼란들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자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항상 이럴 때 문제가 터지죠. 왕권주의 사회는 항상 이럴 때가 위기가 오죠.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참 답이 없어요. 이게 갖고 있는 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앵간치 똑똑한 애가 됐다고 해도 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무시하거든. 그죠? 근데 해공왕은 꽤 똑똑한 애가 태어나도 어릴 때 왕이 되면은 문제가 심각한데, 해공왕은 뭐 이렇게 마땅히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진골 귀족들이 얘를 무시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 비리비리한 왕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진골 귀족들이 다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반란은 이 왕한테 무슨 어?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애한테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왕한테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왜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본인이 왕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96각간, 얘들이 다 진골 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골 귀족이라고 있는 놈들은 다 들고 일어서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진골 귀족이라고 있는 놈들은 다 들고 일어섰기 때문에 얘들이 다 각자가 자기들이 왕을 해먹어 보려고 다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사회가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란의 과정에서 해공왕과 그 왕비도 피살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당연하게도 왕의 계승 갈등이 극심해지고요. 여기서 이 계승 갈등을 일으키는, 여기서 이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이런 사람들은 싹 다 누구겠어? 싹 다 진골 귀족인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때 이제 한 150여 년 동안 한 20여 명의 왕위가 교체되는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왕위의 존속 기간이 되게 짧아요. 얼른 숫자로 계산해도 한 150여 년 동안 20명이면은 대충 한 7.5년 되죠, 한 사람당.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거지. 보시면 얘도 5년밖에 안 되고요. 원성은 그나마 좀 길어서 그래도 얘는 오래 하네요. 그래서 한 13년 하고, 그죠? 얘는 지금 2년밖에 못 하죠. 얘는 그나마 좀 오래 해서 한 15년 하는 것 같고, 얘도 10년 정도밖에 못 하고, 얘도 9년, 그죠? 그다음에 얘 몇 년? 얘 1년, 그죠? 얘 2년, 얘 1년 또 못 하고, 얘 4년, 그죠? 엉망이죠 지금. 이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왕위가 굉장히 빠르게 교체되고 있고, 이렇다는 건 제명에 가는 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암살당하거나 쫓겨나거나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왕위 계승 분쟁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이때 왕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상대등 출신이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다 진골 귀족 출신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지방에서도 굉장히 반란이 심합니다. 특히나 기억에 웅천주 도독 김원창에 난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김씨인 거 보이시죠? 김원창 저 사람 김씨죠. 진골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인 거잖아. 기억나시죠? 김씨가 왕위를 세습한다고. 그 김씨예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본인이 진골 귀족인데 왕위 계승 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방에서 나름대로 이제 불만이 해소가 안 되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보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왕족일 수는 없죠. 본인이 진골 귀족일 수는 없지만 기억나시죠? 이 청해진 요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나라 있으면 이 전남 바다 여기 완도 요 섬에서 이제 해적들 다 무찌르면서 본인이 군인이기도 했고 또 상인이기도 했었던 그 사람이 장보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는 거야? 군인으로서의 군사력도 있고 상인으로서의 자본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본인이 진골 귀족은 아니니까 본인이 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을 진골 귀족한테 시집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딸이 시집가는 그 진골 귀족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지.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보고도 암살당하게 돼요. 이만큼 굉장히 신라 사회가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결과는 뭐 안 봐도 뻔하죠.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 약화 이게 되게 그냥 유식한 말 같잖아요. 이거 나라가 개판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라가 헬로 들어가는 거라고 헬. 그죠? 이 옛 사자성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 hell. 그죠? What the hell. 완전 그래서 이거 뭐 떠올리시면 되냐면 완전히 그냥 그 왜 우리가 뉴스에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막 내전 터지고 막 갱단들 막 집 다 깔아 뭉개버리고 막 사람들 다 막 총으로 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정규 군도 아닌 일반 막 깡패들이 막 총 들고 나와서 막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왜냐면 중앙정부가 통솔하는 게 경찰이고 군사력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때는 뭐 경찰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중앙정부가 무너져 버리면 치안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 지방 세력들이 그 동네를 장악하는 거야. 그럼 그게 깽단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완전 헬로 가는 거고 이러면 누가 지옥 속에서 사는 거예요? 농민들, 일반 백성들이 지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골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벌어질수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 진골귀족들은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노급에 그 노급 안에 살아가는 평민들을 더욱더 괴롭힐 거고 그래서 거기서 뽑아내는 쌀과 군사력 이런 것들로 또 이제 왕위 다툼을 벌이는 거죠. 당연히 농민들은 이 귀족들이 계속 수탈을, 그러니까 뭘 많이 빼앗고 이러니까 사는 게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결국 뭘로 가는 거예요? 농민 반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농민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농민들이 무너지니까 기본적으로 세금이 거치질 않겠죠. 세금이 거치질 않는데 조세가 이제 세금을 얘기하는 거죠. 어 여기서 세금이 안 거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세금을 내야 될 농민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집을 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둘 수가 없죠. 그 의미도 하나 있고요. 요 조세는 세금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세금을 내야 될 농민들이 다 포기해버리고 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찾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죠. 세금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신라에 너무 많은 땅들이 이미 노급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급에 살고 있는 평민들은 세금을 누구한테 내? 이 노급의 주인인 귀족한테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 땅은 노급이라서 못 걷고 저 땅도 노급이라서 못 걷고 저 땅도 노급이라서 못 걷고 이렇게 하면은 남는 땅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기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일신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노급, 여기도 노급, 여기도 노급, 여기도 노급 이러면 중앙정부는 이 노급인 땅들은 다 세금을 진골 귀족들이 걷어갈 텐데 그러면 중앙정부는 어디서 세금을 걷냐고. 그죠?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아예 도망가 버려서 못 걷는 문제. 그다음에 많은 땅들이 이미 노급으로 설정돼 있고 노급으로 설정돼 있는 땅들은 진골 귀족이 세금을 거둘 거기 때문에 중앙 정부는 세금을 걷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둘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진성여 왕이 사실은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노급이죠. 노급의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을 안 보고 그냥 눈앞만 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정부가 재정이 별로 부족하고 세금이 안 거치고 이런 문제 근본적인 원인은 노급이고 이 노급 문제를 뭐 귀족을 줄이든 귀족들한테 노급을 도로 뺐든 노급의 선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정부가 재정이 부족하네. 그럼 세금을 더 걷어야지. 이러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더 독촉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농민들이 세금을 더 내겠냐고. 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농민들의 분노 폭발이 결국 당연히 반란으로 터지죠. 농민 반란으로. 그게 이제 원종 애노엔 아니고 적고적엔 아니고 그래요. 다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반란들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금성까지도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 이 금성이 경주예요, 경주. 신라의 수도라고 수도. 그죠? 그러니까 수도를 잃어버릴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진성여왕이 신라의 마지막 왕은 아니거든요. 근데 진성여왕기에 진입하면 신라는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 뒤는 그냥 왕이 그냥 즉위만 해 있는 거야.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고 진성여왕 때가 되면 신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신라의 마지막 장을 연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나마 마지막으로 최치원이 진성여왕한테 가서 시무시베조라는 글을 올려요. 이때 최치원은 기억나시죠? 육두품 출신이고 당나라에 가서 빈공과 합격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에 가서 빈공과 시험 봐서 빈공과 기억나시죠?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보는 시험. 그래서 빈공과에 합격해서 관직 생활을 당나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글도 워낙 잘 쓰고 이러니까 한문을 워낙 잘 쓰고 이러니까 당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그렇기 때문에 신라로 돌아온 뒤에는 물론 신분은 육두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직은 일정 선 이상 승진이 안 되지만 이미 사람들한테 받는 어떤 존경, 사회적 지위, 어떤 유명세, 어떤 네임밸류, 어떤 클래스 이런 것들은 이미 육두품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육두품을 포함해서 지식인의 상징 같은 사람이었고.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최치원이 진성여왕한테 이렇게 원종 애노에 난 적고적 터지는 걸 다 보고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시무라고 하는 건 정치적 조언을 얘기해요. 요 정도 이 시점에서 요 정도는 하셔야 된다. 시무가 이 시점에서 요 정도는 힘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열 몇 가지의 조언을 올려요. 그래서 왕한테 이런 것들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언을 올리는 거죠. 근데 진성여왕이 그 시무시베조 종이를 딱 들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딱 접고 책상 서랍 속에 넣는단 말이야. 그리고 끝이에요. 최치원이 그 꼴을 보고 고생하십시오. 이러고 퇴근해요. 그게 최치원의 마지막 출근이었어. 그리고 최치원은 그대로 집에 가요. 그대로 집에 가서 나머지 생활은 그냥 자기 지식 정리하면서 책 쓰다가 그렇게 여생을 보내고 끝낸단 말이에요. 최치원이 시무시베조를 올린 게 육두품 전체에서 마지막으로 신라를 위해서 노력해본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이게 육두품 전체에서 신라를 위해서 노력해본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그러니까 요 뒤로 육두품은 신라를 버립니다. 근데 육두품이 신라를 버렸다는 건 보셔서 아시겠지만 육두품은 신라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지식인 집단이에요. 근데 육두품이 신라를 버렸다는 건 신라는 더 이상 믿고 기댈 지식인 집단이 없다는 거지. 그 얘기는 앞으로 어떤 방향성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의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성여왕 딱 이름 보이시면 요 기점으로 신라는 더 이상 뭐가 없다? 아예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정리를 해보면 어, 경덕왕 때가 요때 노급 부활했죠. 노급 부활. 요때가 이제 위기의 예고야. 위기의 예고고 그 다음에 해공왕 때. 요때 굴육각간의 있었죠. 요게 위기의 어떤 절정이야. 절정.
대박인 거지. 그 다음에 진성여왕 있죠. 진성여왕 때 뭐 있었어? 원종해노, 그 다음에 뭐 있어? 적고적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특히나 최치원의 시무시배죠. 요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더 이상 통일신라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결말이야, 결말. 끝! 이해되시겠죠? 끝이라는 거예요, 끝.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결과는 뭐 당연하죠. 전국적인 분기에 대해서 신라는 이걸 통제할 힘이 아예 없어요. 아예. 아예 없고 그러면서 각지에서 새로운 세력이 호족이라는 이름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라는 이 각 지방에서 성장하는 새로운 세력들을 통제할 힘도 의지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한두 명이 아니죠. 그냥 재미로 한번 세볼까?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 여,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대박이죠? 개판이죠, 개판. 얘는 또 그 와중에 왜 이렇게 잘생겼어? 얘 잘생기지 않았냐? 그죠? 되게 일본스럽게 생겼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